설날은 음력 1월 1일로 한 해의 첫째 날을 뜻합니다. 설의 어원을 살펴보면 동국여 지승남에 나와 있듯이 몸을 삼간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본래 처음을 뜻하고 으뜸을 뜻하는 말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설날 이른 아침에 복조리로 걸었습니다. 복조리는 설날 이른 아침에 벽에 걸어 놓는 조리를 말하는데, 조리는 대나무나 쌀이가지의 속대를 엮어 만들어 쌀을 이는 용구이지요. 조리를 이뤄 그의 복을 취한다고 하여 복 들어오는 조리라는 뜻에서 복조리라고 불렀습니다. 설날에 장만한 복조리를 1년 내내 쓰게 되지만 강 쪽 구석이나 대청 한 귀퉁이에 그대로 걸어 두기도 합니다. 이는 갈퀴로 복을 끌어들여 복조리 속에 담는다는 뜻이랍니다. 복조리를 걸어 둘 때에는 그 안에 동전을 넣어 두기도 하는데, 그것은 재물이 모인다고 믿는 데서 기인한 것이지요. 이날은 설빔으로 몸단장을 하고 나서 조상들께 차례를 올리고 아침 일찍 성묘를 다녀와 집안 어른들과 마을 어른들께 세배를 하고 덕담을 듣는 날입니다. 오늘은 설날 의미와 덕담, 차례 지내기 등 대한 의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정겨운 설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설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새로 지은 옷을 입는데, 이 옷을 설빔 또는 설비음이라고 합니다. 설빔으로 어린이들은 색동저고리를 입는데 이것을 까치 저고리라고 합니다. 옛날에 어른은 두루마기 도포를 비롯하여 버선, 데님, 행정까지 한 벌을 하며 가지저고리에는 새솜을 넣어 엄동설 안에도 추위를 모르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한 벌을 마련하여 색동옷으로 곱게 단장합니다. 어른은 징을 박은 가죽신 또는 미투리를 신고, 여자는 꽃신 또는 꽃 미투리를 신기도 했는데, 서민층에서는 고운 집신을 신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이렇게 온 집안 식구가 설빔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차례에 들어갔습니다. 세배는 본래 하늘의 신에게 무사고를 기원하며 절을 하던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늘을 향해 절을 올리며 존경심을 표출하던 것이 우설은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풍속으로 변한 것이 세배입니다. 세배는 섣달 금음 정초에 친족과 우설은을 찾아가서 문안하는 뜻을 올리는 이례적인 인사로서 새해를 맞이하여 정월 초하루를 시작으로 정초에 하는 세배를 새세배라고 합니다. 섣달 금음날 한 해가 저물어 감을 아쉬워하며 올리며 세배는 묵은 세배라고 합니다. 세배는 새해를 맞아 정초에 우설은께 드리는 이례적인 문안 인사이자 새해를 맞아 심신을 바로하고 새 출발을 다짐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청룡의 해, 우리 고유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세배와 덕담의 의미, 차례상 차림, 절하는 법 등에 대한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배란 정초에 우설은께 하는 절을 말합니다. 설날의 세배는 새해를 맞이하여 심신을 일신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뜻을 담고 있어 세수를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나서 인사를 올립니다. 따라서 말끔히 몸을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서 경건한 마음으로 세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세배 풍습은 우리 민족이 윗사람을 존경하고 예의를 귀중히 여긴 데서 생겨난 풍습입니다. 집안의 어른이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친척 등에게 차례대로 절을 하고 새해 첫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설날 세배는 집안의 어른들에게 먼저 하고 성묘를 한 뒤 일가 친척들에게 세배를 다닙니다. 세배를 받는 집에서는 어른들에게는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아이들에게는 과일과 세뱃돈을 주며 정담을 나누고 덕담을 하였습니다. 세배에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공존하기 때문에 아랫사람은 우설은께 존경을 담아 건강하세요 등의 축원을 올리고 우절은은 아랫사람에게 새 출발과 다짐을 격려하는 덕담을 화답하는 것입니다. 세배를 하면서 어른들은 소원 성취나 건강을 비는 뜻에서 덕담을 해주며 음식을 대접하기도 합니다. 어린이에게는 복돈을 주기도 합니다.
덕담은 새해의 복을 기원해 줌으로써 한 해 동안 아무 탈 없이 그리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축하해 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새해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에게 건강과 행운을 빌어주는 덕담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덕담은 대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행운을 비는 표현을 뜻합니다. 누군가 행복하게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전하는 말이지요. 요즘은 남녀노소 위, 아래 구분 없이 정성 어린 표현을 한답니다. 2024년 올해는 갑진년 청룡의 해인 만큼 용이 들어간 덕담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용은 동양의 신화 속에서 강력하고 비상하며 힘이 넘치는 상징으로 손꼽히지요. 용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앞날을 개척하는 용기를 불러 일으키며 모두가 함께 향하는 밝은 미래의 상징이랍니다. 다음은 청룡의 해인 만큼 용이 들어간 덕담 몇 가지입니다. 새해에는 용처럼 비상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힘과 믿음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새해에 언제나 강하고 용감한 용처럼 행복하고 의미 있는 한 해를 만들어 보세요. 새해에는 용처럼 지혜롭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난관을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래요. 용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힘차게 적응하는 동물입니다. 용처럼 어떠한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용은 끈기와 근성이 있는 동물입니다. 올 한 해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용의 꿋꿋함과 근성으로 이겨내시길 기원합니다. 올해 청룡의 기운을 받아 용처럼 용맹하게 보내세요. 용의 꿈을 꾸고 용처럼 힘차고 용맹하게 한 해를 보내세요. 용처럼 씩씩하고 당당하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세요. 용처럼 비상하시고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내세요. 갑진년 청룡의 해, 용처럼 건강하고 무탈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영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모든 일들이 긍정적으로 용띠의 지혜를 닮아 지혜로운 일들만 가득하세요. 용의 기상과 열정으로 힘차게 날아오르세요. 용의 날개처럼 비상을 펼치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용이 들어간 훈훈한 덕담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명절인 설날은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한 자리에 함께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설날은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데 그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세뱃돈입니다. 설날 세뱃돈의 의미와 유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올해는 아이에게 세배와 세뱃돈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세뱃돈의 역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였습니다. 1960년대 중반까지는 돈보다는 떡이나 과일 같은 음식을 세뱃돈으로 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부터는 돈을 주는 관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는 주로 1원짜리 동전이나 5원, 10원짜리 지폐가 사용되었습니다. 화폐 개혁 이후에는 1000원짜리 지폐를 세뱃돈으로 주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해요. 세뱃돈의 유래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세뱃돈은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에게 붉은색 봉투에 약간의 돈을 많이 벌라는 의미로 주던 풍습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세뱃돈을 주기보다는 과일이나 떡을 싸 주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세뱃돈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세뱃돈의 의미에는 호주머니에 1년 내내 돈이 떨어지지 말라는 뜻으로 세뱃돈을 돈의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1년 동안 많이 불리라는 의미도 전해진다고 합니다. 세뱃돈은 악귀와 불운을 물리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조선 말기에는 세배 후 과일이나 떡을 주던 문화에서 돈을 주는 문화로 변화한 사례도 있습니다. 세뱃돈의 적정 금액은 경제적 상황, 지역, 문화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의 관습과 협의를 통해 적절한 세뱃돈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뱃돈은 그 자체로 풍요와 행복을 상징하는 중요한 명절 문화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과 친지들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희망과 축복을 나누는 소중한 순간이 됩니다. 설날이 다가올 때마다 세뱃돈의 의미와 변화에 대해 생각해보며 가족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떨까요? 다음은 세배하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남자가 세배하는 법입니다. 먼저 남자는 왼손이 오른손 위로 포개 잡습니다. 그 다음 공수하고 어른을 향해 서주세요. 공수한 손을 눈높이까지 올렸다고 내리면서 허리를 굽혀 공수한 손을 바닥에 짚어주세요. 왼쪽 무릎을 먼저 꿇고 오른쪽 무릎을 꿇어 엉덩이를 깊이 내려앉아 주세요. 팔꿈치를 바닥에 붙이며 이마를 공수한 손등 가까이에 대주세요. 이때 엉덩이가 들리면 안 된답니다. 잠시 머물러 있다가 머리를 들어 팔꿈치를 펴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 공수한 손을 바닥에서 떼어 오른쪽 무릎 위를 짚고 일어나 주세요. 공수한 손을 눈높이까지 올렸다가 내린 후 목례를 해주세요. 다음은 여자가 세배하는 법입니다. 먼저 여자는 오른손을 왼손 위로 포개 잡습니다. 공수한 손을 들어 어깨 높이만큼 올리고 시선을 손등을 봐주세요. 왼쪽 무릎을 먼저 꿇고 오른쪽 무품을 가지런히 꿇은 후 엉덩이를 깊이 내려앉아 주세요. 윗몸을 45도 앞으로 굽힌 후 잠시 머물러 있다가 윗몸을 일으켜 주세요. 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우고 일어나 두 발을 모은 후 올렸던 두 손을 내려 공수한 후 가볍게 목례를 해주세요. 다음은 차례 지내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차례는 윗사람을 존경하던 풍습의 연장으로서 집안과 자손의 번영이 조상을 어떻게 위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한 조상 숭배관념에서 나온 행사와 동시에 돌아간 조상들을 잊지 않고 새해를 맞으면서 세배를 드리는 형식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제사에는 몇 가지 음식과 함께 반드시 떡국을 올려서 예로부터 설날 차례를 떡국 차례라고도 했습니다. 사실 명절에 지내는 것을 제사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제사는 고인의 기일에 하는 것이고 명절에 지내는 것을 차례라고 합니다. 제사는 돌아가신 분 1인을 모시고 차례는 집안의 모든 조상들을 모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제사는 조상님을 추모하여 지내는 기제사와 명절 제사가 있지요. 기제사와 차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제사는 조상이 돌아가신 밤에 지내고 차례는 낮에 지냅니다. 기제사는 그날 돌아가신 조상과 배우자에게만 지내고 차례는 자기가 기제를 받드는 모든 조상에게 지냅니다. 기제사는 술을 3번 올리지만 설날 차례는 1번만 올립니다. 기제사는 충문을 올리지만 차례는 읽지 않습니다. 기제사는 촛불을 켜지만 차례는 켜지 않습니다. 기제사는 한문을 하지만 차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사상 차리는 방법이나 차례상 차리는 방법 자체는 동일합니다. 현대에는 핵가족이 많기 때문에 제사상 상차림 간소화를 많이 합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서 제사 음식을 먹을 사람이 적기 때문이죠. 또한 제사 음식은 지방이나 가정마다 원칙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차례상 차리는 방법입니다. 1열에는 밥, 국, 떡을 놓습니다. 2열에는 산적, 전을 놓습니다. 3열에는 탕을 놓습니다. 4열에는 김치, 나물, 포를 놓습니다. 5열에는 과일, 과자를 놓습니다. 제사상 음식은 항상 홀수로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사상 탕국 3가지를 준비하기 어렵다면 1개만 올려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제사상 과일 윗부분 깎는 이유는 불교에서 유래한 촉식으로 조상님들께서 눈으로 음식을 감상하고 맛보시라는 배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상차림 방향에 대해 알아볼까요?
제사상의 방향은 지방이 있는 쪽이 북쪽, 술이 있는 쪽이 남쪽이어야 합니다. 신의의 입장에서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어야 합니다. 제사상 차림표의 집기와 음식들의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반석행동.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밥을 좌측에 놓고 국을 우측에 놓는데요. 반대로 제사상에는 밥을 서쪽에 두고 국을 동쪽에 두어야 합니다. 즉 조상님이 오셔서 상을 바라봤을 때 밥이 우측에 오고 국이 좌측에 오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시접거중. 숟가락과 젓가락을 담은 그릇은 상의 북쪽 중화에 있는 신의의 바로 앞에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조유리씨. 좌측부터 대추, 밤, 곶감, 배, 사과 순으로 놓게 되며 기타 과일은 순서와 상관없이 놓습니다. 네 번째 생동숙서. 생음식은 동쪽에, 익힌 것은 서쪽에 놓습니다. 다섯 번째 배복방향. 닭이나 생선포를 놓을 때는 등이 하늘을 향하도록 두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두동미서. 생선의 머리는 동쪽으로 향하고 꼬리는 서쪽으로, 생선의 배 부분은 지방 쪽으로 둡니다. 일곱 번째 홍동백서. 붉은색은 동쪽으로 향하고 흰색은 서쪽으로 향하게 둡니다. 여덟 번째 어동육서. 어물 재료는 동쪽으로 향하고 육고기와 같은 재료는 서쪽으로 향합니다. 아홉 번째 좌포우회. 포음식은 왼쪽으로 해는 우측입니다. 열 번째 좌면우병. 이열 좌측에 국수를 놓고 우측에 떡을 놓습니다. 11번째 건좌수부. 마른 것은 왼쪽에 놓고 젖은 것은 오른쪽에 놓습니다. 다음은 차례상을 준비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치로 끝나는 음식. 멸치, 꽁치처럼 치로 끝나는 생선은 하급, 어종으로 분류되어 제사상에 올리는 것은 조상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고급 생선으로 분류되는 것은 기로 끝나는 생선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숭아, 마늘, 고춧가루. 이건 제사상 차리시는 분들 대부분이 알고 계신 사항인데요. 복숭아는 귀신을 쫓아내는 과일이라 혼이 오지 못하게 한다 하여 제사상에 올리지 않습니다. 마늘과 고춧가루 역시 같은 이유로 제사 음식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짝수 음식. 올수가 길한 숫자로 여겨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은 짝수로 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십은 3과 7이 합쳐진 것이라 올려도 된다 합니다. 네 번째 비늘 없는 생선. 비늘 없는 생선은 부정하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다음은 차례 지내는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례는 강신, 참신, 헌작, 삽시정저, 시립, 사신, 철상, 음복 순으로 진행합니다. 참고로 신주를 모시는 가정이나 묘지에서는 참신을 먼저 하고 강신합니다. 첫 번째 강신. 모든 참석자가 제사상 앞에 나란히 서면 제주는 향을 피우고 집사가 잔에 술을 부어준다. 제주는 술을 모사그릇에 3번에 걸쳐 나눠 비운다. 이때 왼손으로는 잔 받침대를, 오른손으로는 잔을 잡는다. 이후 제주가 2번 절한다. 두 번째 참신. 모두가 절을 2번 한다. 세 번째 헌작. 제주가 조상에게 술을 올린다. 기제사와 달리 상 위에 올린 잔에 바로 술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네 번째 삽시정저. 숟가락은 밥떡국에 꼭 꺼내 넣는다. 이때 숟가락 바닥 안쪽이 동쪽으로 가게 한다. 젓가락은 자루가 서쪽으로 가도록 가지런히 정돈의 시접 위에 걸친다. 지방에 따라선 시접 위가 아니라 어적 또는 육적 위에 가지런히 옮기기도 한다. 다섯 번째 시립. 모든 사람이 잠시 공손하게 서 있는다. 묵념하기도 한다.
6번째 사신. 수저를 거둔다. 7번째 철상. 상을 치우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제사상 상차림이 간소화되었다지만 평소 요리를 잘하지 않는 현대인에게는 참 어렵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도 효를 다했던 조상님들이라 그런지 정말 하나하나 다 정성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제사상 차리기가 어렵다면 간소한 제사상으로 하거나 제사 음식 주문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돌아가신 분이나 조상님들을 떠올리며 감사하고 본받아 잘 살려는 마음이지 않을까요? 요즘엔 시대가 변한 만큼 제사상에 피자나 통닭 등 평소 즐겨 드셨던 음식을 올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전통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를 있게 해준 조상님을 공경하고 감사하고 고마움의 마음가짐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음과 정성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테니까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명절 스트레스라는 말이 당당한 공식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일가 친척들을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날인 명절에 스트레스라는 말이 붙은 이유가 뭘까요? 명절 스트레스의 많은 부분은 부적절한 대화 때문이라고 해요. 오랜만에 만나서 하는 얘기고 가족이니까 다 이해하겠지 하는 생각에 본인도 모르게 말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척과 뒤끝 없이 헤어질 수 있는 대화법은 없을까요? 덕담 혹은 배려랍시고 하는 말이 오히려 변화된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에 반해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소원하게 할 수 있지만 정작 말을 한 본인은 그걸 잘 모른다고 합니다. 간만에 봤으니 신상이 궁금하여 오래 질문을 많이 하게 되지요. 하지만 곤란해할 수 있는 질문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예민할 수 있는 사항이면 더욱 그러하지요. 가족들 간에도 주의해야 하는 대화 주제로 정치, 성적, 체중, 외모, 결혼, 취업, 임신 등이 대표적으로 꼽혔는데 공통점은 상대가 불편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10대에게는 성적과 체중, 20대에게는 결혼과 취업, 30대에게는 직장에 관한 질문이었다고 해요. 이런 주제들은 상대방에게 민감하게 여겨지는 주제라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상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얘기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대화에서 스트레스는 시작됩니다. 오늘은 명절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 8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개인, 근황과 사생활 캐묻기 금지. 사생활 침해의 대표적인 예는 결혼, 취업 등에 관한 얘기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가장 흔하게 오가는 화제이기도 하지요. 만나자마자 대뜸 시집 언제 갈 거니? 취직은 왜 안 하니? 같은 식으로 말하며 민감한 부분을 전곡으로 건드리면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이라도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잠깐이라도 고민을 해보고 나서 말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는 요즘 뭐하고 지내? 라고 합니다. 나는 한 번 질문했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이미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들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굳이 질문하지 않는 편이 좋겠지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척에게 사적인 질문을 해서는 눈총을 받기 십상입니다. 사귀는 사람은 있니? 결혼은 언제 하니? 애는 언제 가지려고? 등과 같은 질문은 먼저 얘기하기 전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알아서 소개시켜줄 사람을 데려오거나 청첩장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 남과 비교하기 금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누구는 어디에 들어갔다던데 아직도 취업 못했니? 부모님 고생 좀 그만 시켜라. 누구네 딸 좀 봐라. 누구는 얼마 모아서 이번에 집 샀다던데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말들은 상기시켜주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덕담처럼 들리지만 듣는 사람에겐 날카로운 비수가 됩니다. 세 번째, 걱정해주는 지적질 금지. 가족 간에는 너무 편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걱정하는 말을 하다가 아픈 곳을 건드리는 지적질을 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걱정해서든 아니든 생각 없이 무심코 던진 말은 아픈 곳을 더욱 찌르게 됩니다. 누구는 뭐 한다던데. 너도 잘 됐으면 좋겠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여자친구 생겼다며. 뭐 하는 사람이니?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 흔히 라떼는으로 시작하는 유형의 대화도 금지입니다. 이번에 취업은 어디로 해?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정치 이야기 금지. 어느 가족이나 모이면 정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명절 밥상에 정치 주제가 반찬으로 오른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친구 사이에도 정치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요. 명절만이라도 정치적인 소신은 내려놓고 정치 뉴스가 나온다거나 정치 이슈가 나온다면 슬그머니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다섯 번째, 인신공격성 외모 지적 금지. 그만 먹어. 살 좀 빼라. 몸 관리 좀 해야지. 신체를 대놓고 하는 잔소리는 최악이랍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을 수도 있지요. 뚱뚱하다는 말로 인해 비만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신공격성 발언은 절대 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 자기 자랑 금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가족 간의 은근한 자기 자랑은 못 사는 가족에게는 질투와 불쾌감을 줄 수 있어요. 자식 자랑도 그렇지 못한 가족에게는 듣기 싫고 비교가 되어 더욱 초라한 마음만 생길 뿐입니다. 가족의 화합을 위해 명절만큼이라도 자기 자랑, 잘난 척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경제적 상황 캐묻기 금지. 연봉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돈은 얼마나 모았는지, 집은 언제 사려고 하는지 등 구체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 물으면 실례입니다. 여덟 번째, 덕담은 하되 훈계는 하지 말기. 자녀들에게 좋은 덕담은 하되 가르치는 훈계를 하는 것은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덕담한다고 상대방의 상처를 건드리는 언사는 피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은 덕담이 아니랍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 누구누구는 뭐든 다 잘할 거야. 등의 상대방을 믿어주는 긍정적인 말을 해주세요. 이상으로 명절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 8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말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대표적인 유형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취직은 어떻게 됐니?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우리 주변엔 취업, 실직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지요. 이들에게는 취업과 관련한 한마디 한마디가 스트레스랍니다. 당사자가 이미 고민하고 속상해하고 있는 문제지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척에게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말은 피해야 한다. 회사 안 다니면 요즘은 뭐하냐? 실력을 키워야지. 눈높이를 낮춰라. 이런 말들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언제 결혼할 거니? 젊은 남녀들에게 듣기 싫어하는 말 1위로 꼽힐 정도라고 하지요. 그런 얘기가 나올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아예 가족 모임에 가지 않으려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이제 결혼해야지? 사귀는 사람은 있니? 너무 고르지 마라. 사귀는 상대가 있는 경우에도 세세하게 묻지 않는 것이 좋다. 뭐 하는 사람이니? 학교는 어디 나왔대? 같은 질문은 듣는 이에게 부담입니다. 세 번째, 어느 대학을 지망하니? 가족 중에 수험생이나 학생이 있다면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학업 스트레스를 가중하기 때문이다. 모의고사는 몇 점 나왔니? 게임은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어중간한 대학 가려면 기술이나 배워라. 올해엔 합격할 수 있겠지? 네 번째, 누구네는 뭘 했다는데. 남과 비교하는 말은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어쩌다 만나는 가족, 친척 사이에서는 특히 삼가야 합니다. 누구네 아들은 부장 승진했다는데, 누구는 벌써 아들 낳았다는데, 다른 자식들은 어떻다는데, 누구네 딸 좀 봐라. 누구네는 명문대 진학했는데 벌써 자기 집을 장만했다더라. 명절뿐 아니라 평소에도 비교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이상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대표적인 4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명절 아니면 얼굴 볼 기회가 적은 현대사회에서 나름 관계를 강화하는 가벼운 질문이나 관심, 그리고 덕담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대에게 한다면 오히려 관계를 망치게 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절의 나이든 연장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 3가지입니다. 첫째는 호기심에 따른 말 절제하기입니다. 오래간만에 가족, 친척을 봤으니 신상이 궁금하여 오래 호기심이 생겨 질문을 많이 하게 되지요. 하지만 아무리 연장자라도 곤란해할 수 있는 질문은 하지 마세요. 말하는 방식을 한번 변화시켜 보세요. 예를 들면 부모가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자식을 오랜만에 만나 너는 왜 결혼을 안 하니? 언제 할 거니? 라고 합니다. 부모는 그러면서 걱정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는 걸 잘 이해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왜 나를 괴롭히지?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심리까지 헤아려 가면서 이해하기보다는 들리는 말만 가지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너의 결혼 소식을 고대하고 있단다라는 식으로 걱정하는 마음을 은근히 내비치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런 대화가 오가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부모 자식 사이나 형제, 자매 사이에서 서로를 독립적인 객체로 인정하지 않는 사고방식이지요. 과도하게 감정이입을 해 자식이나 형제를 자신의 분신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길 강요하면서 그게 상대가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식입니다. 둘째는 상대방의 처지를 인식하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 친지의 사정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잘 알아야 좋은 대화가 오가겠지요. 예를 들면 사촌이 사업이 잘 안 돼서 집을 팔았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사촌 앞에서 이번에 내가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다는 등 이런 시기에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마음이 상하기 십상입니다. 명절 전에 일가 친척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조심스럽게 파악해서 할 말, 안 할 말을 눈치껏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셋째는 차별하지 말기입니다. 특히 여자가 말이야, 남자가 말이야 같은 차별적 표현이나 행동은 요즘 젊은 특히 세대들에게 큰 반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나이 든 사람은 유연하게 대응해 넘어갈 수 있지만 어린 친구들은 발끈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런 차별적인 발언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이 든 연장자가 명절에 지켜야 할 덕목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가족 사이라도 오랜만에 만날 때는 할 말, 안 할 말을 가려서 해야 합니다. 서로의 형편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고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지요. 반발하면 대화가 싸움이 되고 무조건 참으면 화가 쌓여 나중에 엉뚱하게 터질 수 있답니다. 담담하게 답했는데 여기에 대고 상대가 화를 내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가족 간의 갈등 상황에 말로 대처하는데 서투릅니다.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의사표현을 하는 법을 연습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말에도 연습이 필요하답니다. 예를 들면 취직은 언제 할 거니? 라는 질문에는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전해드리지 못해서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는 식으로 차분하게 답하는 법을 연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절 때일수록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불편한 이야기를 삼가야 합니다.
한국인 특유의 정에 대한 정의가 세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윗세대는 서로 부대끼면서 드는 미운 정, 고운 정이 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랫세대는 어려울 때 보이지 않게 돕는 것, 이 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여러분, 명절 때일수록 불편한 이야기를 삼가고 지갑은 여는 것이 좋겠지요? 설의 어원을 살펴보면 동구겨 지승남에 나와 있듯이 몸을 삼간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본래 처음을 뜻하고 으뜸을 뜻하는 말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설날 이른 아침에 복조리로 걸었습니다. 복조리는 설날 이른 아침에 벽에 걸어 놓는 조리를 말하는데, 조리는 대나무나 쌀이가지의 속대를 엮어 만들어 쌀을 이는 용구이지요. 조리를 이뤄 그의 복을 취한다고 하여 복 들어오는 조리라는 뜻에서 복조리라고 불렀습니다. 설날에 장만한 복조리를 1년 내내 쓰게 되지만 방 쪽 구석이나 대청 한 귀퉁이에 그대로 걸어 두기도 합니다. 이는 갈퀴로 복을 끌어들여 복조리 속에 담는다는 뜻이랍니다. 복조리를 걸어 둘 때에는 그 안에 동전을 넣어 두기도 하는데, 그것은 재물이 모인다고 믿는 데서 기인한 것이지요. 이날은 설빔으로 몸단장을 하고 나서 조상들께 차례를 올리고 아침 일찍 성묘를 다녀와 집안 어른들과 마을 어른들께 세배를 하고 덕담을 듣는 날입니다. 설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새로 지은 옷을 입는데, 이 옷을 설빔 또는 설비음이라고 합니다. 설빔으로 어린이들은 색동저고리를 입는데 이것을 까치 저고리라고 합니다. 옛날에 어른은 두루마기 도포를 비롯하여 버선, 데님, 행정까지 한 벌을 하며 가지저고리에는 새솜을 넣어 엄동설 안에도 추위를 모르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한 벌을 마련하여 색동옷으로 곱게 단장합니다. 어른은 징을 박은 가죽신 또는 미투리를 신고, 여자는 꽃신 또는 꽃 미투리를 신기도 했는데, 서민층에서는 고운 집신을 신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이렇게 온 집안 식구가 설빔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차례에 들어갔습니다. 세배는 본래 하늘의 신에게 무사고를 기원하며 절을 하던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늘을 향해 절을 올리며 존경심을 표출하던 것이 우서른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풍속으로 변한 것이 세배입니다. 세배는 섣달 금음 정초에 친족과 우서른을 찾아가서 문안하는 뜻을 올리는 이례적인 인사로서 새해를 맞이하여 정월 초하루를 시작으로 정초에 하는 세배를 새세배라고 합니다. 섣달 금음날 한 해가 저물어 감을 아쉬워하며 올리며 세배는 묵은 세배라고 합니다. 세배는 새해를 맞아 정초에 우서른께 드리는 이례적인 문안 인사이자 새해를 맞아 심신을 바로하고 새 출발을 다짐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청룡의 해, 우리 고유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세배와 덕담의 의미, 차례상 차림, 절하는 법 등에 대한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배란 정초에 우서른께 하는 절을 말합니다. 설날의 세배는 새해를 맞이하여 심신을 일신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뜻을 담고 있어 세수를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나서 인사를 올립니다. 따라서 말끔히 몸을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서 경건한 마음으로 세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세배 풍습은 우리 민족이 윗사람을 존경하고 예의를 귀중히 여긴 데서 생겨난 풍습입니다. 집안의 어른이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친척 등에게 차례대로 절을 하고 새해 첫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설날 세배는 집안의 어른들에게 먼저 하고 성묘를 한 뒤 일가 친척들에게 세배를 다닙니다. 세배를 받는 집에서는 어른들에게는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아이들에게는 과일과 세뱃돈을 주며 정담을 나누고 덕담을 하였습니다. 세배에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공존하기 때문에 아랫사람은 우서른께 존경을 담아 건강하세요 등의 축원을 올리고 우저른은 아랫사람에게 새 출발과 다짐을 격려하는 덕담을 화답하는 것입니다. 세배를 하면서 어른들은 소원 성취나 건강을 비는 뜻에서 덕담을 해주며 음식을 대접하기도 합니다.
어린이에게는 복돈을 주기도 합니다. 덕담은 새해의 복을 기원해 줌으로써 한 해 동안 아무 탈 없이 그리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축하해 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새해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에게 건강과 행운을 빌어주는 덕담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덕담은 대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행운을 비는 표현을 뜻합니다. 누군가 행복하게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전하는 말이지요. 요즘은 남녀노소 위, 아래 구분 없이 정성 어린 표현을 한답니다. 2024년 올해는 갑진년 청룡의 해인 만큼 용이 들어간 덕담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용은 동양의 신화 속에서 강력하고 비상하며 힘이 넘치는 상징으로 손꼽히지요. 용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앞날을 개척하는 용기를 불러 일으키며 모두가 함께 향하는 밝은 미래의 상징이랍니다. 다음은 청룡의 해인 만큼 용이 들어간 덕담 몇 가지입니다. 새해에는 용처럼 비상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힘과 믿음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새해에 언제나 강하고 용감한 용처럼 행복하고 의미 있는 한 해를 만들어 보세요. 새해에는 용처럼 지혜롭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난관을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래요. 용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힘차게 적응하는 동물입니다. 용처럼 어떠한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용은 끈기와 근성이 있는 동물입니다. 올 한 해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용의 꿋꿋함과 근성으로 이겨내시길 기원합니다. 올해 청룡의 기운을 받아 용처럼 용맹하게 보내세요. 용의 꿈을 꾸고 용처럼 힘차고 용맹하게 한 해를 보내세요. 용처럼 씩씩하고 당당하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세요. 용처럼 비상하시고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내세요. 갑진년 청룡의 해, 용처럼 건강하고 무탈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영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모든 일들이 긍정적으로 용띠의 지혜를 닮아 지혜로운 일들만 가득하세요. 용의 기상과 열정으로 힘차게 날아오르세요. 용의 날개처럼 비상을 펼치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용이 들어간 훈훈한 덕담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명절인 설날은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한 자리에 함께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설날은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데 그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세뱃돈입니다. 설날 세뱃돈의 의미와 유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올해는 아이에게 세배와 세뱃돈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세뱃돈의 역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였습니다. 1960년대 중반까지는 돈보다는 떡이나 과일 같은 음식을 세뱃돈으로 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부터는 돈을 주는 관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는 주로 1원짜리 동전이나 5원, 10원짜리 지폐가 사용되었습니다. 화폐 개혁 이후에는 1000원짜리 지폐를 세뱃돈으로 주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해요. 세뱃돈의 유래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세뱃돈은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에게 붉은색 봉투에 약간의 돈을 많이 벌라는 의미로 주던 풍습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세뱃돈을 주기보다는 과일이나 떡을 싸 주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세뱃돈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세뱃돈의 의미에는 호주머니에 1년 내내 돈이 떨어지지 말라는 뜻으로 세뱃돈을 돈의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1년 동안 많이 불리라는 의미도 전해진다고 합니다. 세뱃돈은 악귀와 불운을 물리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조선 말기에는 세배 후 과일이나 떡을 주던 문화에서 돈을 주는 문화로 변화한 사례도 있습니다. 세뱃돈의 적정 금액은 경제적 상황, 지역, 문화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의 관습과 협의를 통해 적절한 세뱃돈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뱃돈은 그 자체로 풍요와 행복을 상징하는 중요한 명절 문화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과 친지들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희망과 축복을 나누는 소중한 순간이 됩니다. 설날이 다가올 때마다 세뱃돈의 의미와 변화에 대해 생각해보며 가족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떨까요? 다음은 세배하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남자가 세배하는 법입니다. 먼저 남자는 왼손이 오른손 위로 포개 잡습니다. 그 다음 공수하고 어른을 향해 서주세요. 공수한 손을 눈높이까지 올렸다고 내리면서 허리를 굽혀 공수한 손을 바닥에 짚어주세요. 왼쪽 무릎을 먼저 꿇고 오른쪽 무릎을 꿇어 엉덩이를 깊이 내려앉아 주세요. 팔꿈치를 바닥에 붙이며 이마를 공수한 손등 가까이에 대주세요. 이때 엉덩이가 들리면 안 된답니다. 잠시 머물러 있다가 머리를 들어 팔꿈치를 펴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 공수한 손을 바닥에서 떼어 오른쪽 무릎 위를 짚고 일어나 주세요. 공수한 손을 눈높이까지 올렸다가 내린 후 목례를 해주세요. 다음은 여자가 세배하는 법입니다. 먼저 여자는 오른손을 왼손 위로 포개 잡습니다. 공수한 손을 들어 어깨 높이만큼 올리고 시선을 손등을 봐주세요. 왼쪽 무릎을 먼저 꿇고 오른쪽 무품을 가지런히 꿇은 후 엉덩이를 깊이 내려앉아 주세요. 윗몸을 45도 앞으로 굽힌 후 잠시 머물러 있다가 윗몸을 일으켜 주세요. 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우고 일어나 두 발을 모은 후 올렸던 두 손을 내려 공수한 후 가볍게 목례를 해주세요. 다음은 차례 지내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차례는 윗사람을 존경하던 풍습의 연장으로서 집안과 자손의 번영이 조상을 어떻게 위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한 조상 숭배관념에서 나온 행사와 동시에 돌아간 조상들을 잊지 않고 새해를 맞으면서 세배를 드리는 형식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제사에는 몇 가지 음식과 함께 반드시 떡국을 올려서 예로부터 설날 차례를 떡국 차례라고도 했습니다. 사실 명절에 지내는 것을 제사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제사는 고인의 기일에 하는 것이고 명절에 지내는 것을 차례라고 합니다. 제사는 돌아가신 분 1인을 모시고 차례는 집안의 모든 조상들을 모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제사는 조상님을 추모하여 지내는 기제사와 명절 제사가 있지요. 기제사와 차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제사는 조상이 돌아가신 밤에 지내고 차례는 낮에 지냅니다. 기제사는 그날 돌아가신 조상과 배우자에게만 지내고 차례는 자기가 기제를 받드는 모든 조상에게 지냅니다. 기제사는 술을 3번 올리지만 설날 차례는 1번만 올립니다. 기제사는 추문을 올리지만 차례는 읽지 않습니다. 기제사는 촛불을 켜지만 차례는 켜지 않습니다. 기제사는 한문을 하지만 차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사상 차리는 방법이나 차례상 차리는 방법 자체는 동일합니다. 현대에는 핵가족이 많기 때문에 제사상 상차림 간소화를 많이 합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서 제사 음식을 먹을 사람이 적기 때문이죠. 또한 제사 음식은 지방이나 가정마다 원칙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차례상 차리는 방법입니다. 1열에는 밥, 국, 떡을 놓습니다. 2열에는 산적, 전을 놓습니다. 3열에는 탕을 놓습니다. 4열에는 김치, 나물, 포를 놓습니다. 5열에는 과일, 과자를 놓습니다. 제사상 음식은 항상 홀수로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사상 탕국 3가지를 준비하기 어렵다면 1개만 올려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제사상 과일 윗부분 깎는 이유는 불교에서 유래한 촉식으로 조상님들께서 눈으로 음식을 감상하고 맛보시라는 배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상차림 방향에 대해 알아볼까요? 제사상의 방향은 지방이 있는 쪽이 북쪽, 술이 있는 쪽이 남쪽이어야 합니다. 신의의 입장에서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어야 합니다. 제사상 차림표의 집기와 음식들의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반석행동.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밥을 좌측에 놓고 국을 우측에 놓는데요. 반대로 제사상에는 밥을 서쪽에 두고 국을 동쪽에 두어야 합니다. 즉 조상님이 오셔서 상을 바라봤을 때 밥이 우측에 오고 국이 좌측에 오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시접거중. 숟가락과 젓가락을 담은 그릇은 상의 북쪽 중화에 있는 신의의 바로 앞에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조유리씨. 좌측부터 대추, 밤, 곶감, 배, 사과 순으로 놓게 되며 기타 과일은 순서와 상관없이 놓습니다. 네 번째 생동숙서. 생음식은 동쪽에, 익힌 것은 서쪽에 놓습니다. 다섯 번째 배복방향. 닭이나 생선포를 놓을 때는 등이 하늘을 향하도록 두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두동미서. 생선의 머리는 동쪽으로 향하고 꼬리는 서쪽으로, 생선의 배 부분은 지방 쪽으로 둡니다. 일곱 번째 홍동백서. 붉은색은 동쪽으로 향하고 흰색은 서쪽으로 향하게 둡니다. 여덟 번째 어동육서. 어물 재료는 동쪽으로 향하고 육고기와 같은 재료는 서쪽으로 향합니다. 아홉 번째 좌포우회. 포음식은 왼쪽으로 해는 우측입니다. 열 번째 좌면우병. 이열 좌측에 국수를 놓고 우측에 떡을 놓습니다. 11번째 건좌스부. 마른 것은 왼쪽에 놓고 젖은 것은 오른쪽에 놓습니다. 다음은 차례상을 준비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치로 끝나는 음식. 멸치, 꽁치처럼 치로 끝나는 생선은 하급, 어종으로 분류되어 제사상에 올리는 것은 조상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고급 생선으로 분류되는 것은 기로 끝나는 생선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숭아, 마늘, 고춧가루. 이건 제사상 차리시는 분들 대부분이 알고 계신 사항인데요. 복숭아는 귀신을 쫓아내는 과일이라 혼이 오지 못하게 한다 하여 제사상에 올리지 않습니다. 마늘과 고춧가루 역시 같은 이유로 제사 음식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짝수 음식. 올수가 길한 숫자로 여겨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은 짝수로 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10은 3과 7이 합쳐진 것이라 올려도 된다 합니다. 네 번째 비늘 없는 생선. 비늘 없는 생선은 부정하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다음은 차례 지내는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례는 강신, 참신, 헌작, 삽시정저, 시립, 사신, 철상, 음복 순으로 진행합니다. 참고로 신주를 모시는 가정이나 묘지에서는 참신을 먼저 하고 강신합니다. 첫 번째 강신. 모든 참석자가 제사상 앞에 나란히 서면 제주는 향을 피우고 집사가 잔에 술을 부어준다. 제주는 술 모삭그릇에 3번에 걸쳐 나눠 비운다. 이때 왼손으로는 잔 받침대를, 오른손으로는 잔을 잡는다. 이후 제주가 2번 절한다. 두 번째 참신. 모두가 절을 2번 한다. 세 번째 헌작. 제주가 조상에게 술을 올린다. 기제사와 달리 상 위에 올린 잔에 바로 술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네 번째 삽시정저. 숟가락은 밥떡국에 꼭 꺼내 넣는다. 이때 숟가락 바닥 안쪽이 동쪽으로 가게 한다. 젓가락은 자루가 서쪽으로 가도록 가지런히 정돈의 시접 위에 걸친다. 지방에 따라 선 시접 위가 아니라 어적 또는 육적 위에 가지런히 옮기기도 한다. 다섯 번째 시립. 모든 사람이 잠시 공손하게 서 있는다.
묵념하기도 한다. 여섯 번째 사신. 수저를 거둔다. 일곱 번째 철상. 상을 치우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제사상 상차림이 간소화되었다지만 평소 요리를 잘하지 않는 현대인에게는 참 어렵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도 효를 다했던 조상님들이라 그런지 정말 하나하나 다 정성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제사상 차리기가 어렵다면 간소한 제사상으로 하거나 제사 음식 주문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돌아가신 분이나 조상님들을 떠올리며 감사하고 본받아 잘 살려는 마음이지 않을까요? 요즘엔 시대가 변한 만큼 제사상에 피자나 통닭 등 평소 즐겨 드셨던 음식을 올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전통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를 있게 해준 조상님을 공경하고 감사하고 고마움의 마음가짐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음과 정성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테니까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명절 스트레스라는 말이 당당한 공식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일가 친척들을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날인 명절에 스트레스라는 말이 붙은 이유가 뭘까요? 명절 스트레스의 많은 부분은 부적절한 대화 때문이라고 해요. 오랜만에 만나서 하는 얘기고 가족이니까 다 이해하겠지 하는 생각에 본인도 모르게 말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척과 뒤끝 없이 헤어질 수 있는 대화법은 없을까요? 덕담 혹은 배려랍시고 하는 말이 오히려 변화된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에 반해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소원하게 할 수 있지만 정작 말을 한 본인은 그걸 잘 모른다고 합니다. 간만에 봤으니 신상이 궁금하여 오래 질문을 많이 하게 되지요. 하지만 곤란해할 수 있는 질문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예민할 수 있는 사항이면 더욱 그러하지요. 가족들 간에도 주의해야 하는 대화 주제로 정치, 성적, 체중, 외모, 결혼, 취업, 임신 등이 대표적으로 꼽혔는데 공통점은 상대가 불편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10대에게는 성적과 체중, 20대에게는 결혼과 취업, 30대에게는 직장에 관한 질문이었다고 해요. 이런 주제들은 상대방에게 민감하게 여겨지는 주제라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상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얘기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대화에서 스트레스는 시작됩니다. 오늘은 명절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 8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개인, 근황과 사생활 캐묻기 금지. 사생활 침해의 대표적인 예는 결혼, 취업 등에 관한 얘기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가장 흔하게 오가는 화제이기도 하지요. 만나자마자 대뜸 시집 언제 갈 거니? 취직은 왜 안 하니? 같은 식으로 말하며 민감한 부분을 전곡으로 건드리면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이라도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잠깐이라도 고민을 해보고 나서 말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는 요즘 뭐하고 지내? 라고 합니다. 나는 한 번 질문했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이미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들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굳이 질문하지 않는 편이 좋겠지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척에게 사적인 질문을 해서는 눈총을 받기 십상입니다. 사귀는 사람은 있니? 결혼은 언제 하니? 애는 언제 가지려고? 등과 같은 질문은 먼저 얘기하기 전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알아서 소개시켜 줄 사람을 데려오거나 청첩장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 남과 비교하기 금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누구는 어디에 들어갔다던데 아직도 취업 못했니? 부모님 고생 좀 그만 시켜라. 누구네 딸 좀 봐라. 누구는 얼마 모아서 이번에 집 샀다던데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말들은
상기시켜주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덕담처럼 들리지만 듣는 사람에겐 날카로운 비수가 됩니다. 세 번째, 걱정해주는 지적질 금지. 가족 간에는 너무 편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걱정하는 말을 하다가 아픈 곳을 건드리는 지적질을 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걱정해서든 아니든 생각 없이 무심코 던진 말은 아픈 곳을 더욱 찌르게 됩니다. 누구는 뭐 한다던데. 너도 잘 됐으면 좋겠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여자친구 생겼다며. 뭐 하는 사람이니?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 흔히 라떼는으로 시작하는 유형의 대화도 금지입니다. 이번에 취업은 어디로 해?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정치 이야기 금지. 어느 가족이나 모이면 정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명절 밥상에 정치 주제가 반찬으로 오른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친구 사이에도 정치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요. 명절만이라도 정치적인 소신은 내려놓고 정치 뉴스가 나온다거나 정치 이슈가 나온다면 슬그머니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다섯 번째, 인신공격성 외모 지적 금지. 그만 먹어. 살 좀 빼라. 몸 관리 좀 해야지. 신체를 대놓고 하는 잔소리는 최악이랍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을 수도 있지요. 뚱뚱하다는 말로 인해 비만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신공격성 발언은 절대 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 자기 자랑 금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가족 간의 은근한 자기 자랑은 못 사는 가족에게는 질투와 불쾌감을 줄 수 있어요. 자식 자랑도 그렇지 못한 가족에게는 듣기 싫고 비교가 되어 더욱 초라한 마음만 생길 뿐입니다. 가족의 화합을 위해 명절만큼이라도 자기 자랑, 잘난 척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경제적 상황 캐묻기 금지. 연봉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돈은 얼마나 모았는지, 집은 언제 사려고 하는지 등 구체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 물으면 실례입니다. 여덟 번째, 덕담은 하되 훈계는 하지 말기. 자녀들에게 좋은 덕담은 하되 가르치는 훈계를 하는 것은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덕담한다고 상대방의 상처를 건드리는 언사는 피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은 덕담이 아니랍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 누구누구는 뭐든 다 잘할 거야. 등의 상대방을 믿어주는 긍정적인 말을 해주세요. 이상으로 명절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 8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말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대표적인 유형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취직은 어떻게 됐니?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우리 주변엔 취업, 실직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지요. 이들에게는 취업과 관련한 한마디 한마디가 스트레스랍니다. 당사자가 이미 고민하고 속상해하고 있는 문제지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척에게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말은 피해야 한다. 회사 안 다니면 요즘은 뭐하냐? 실력을 키워야지. 눈높이를 낮춰라. 이런 말들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언제 결혼할 거니? 젊은 남녀들에게 듣기 싫어하는 말 1위로 꼽힐 정도라고 하지요. 그런 얘기가 나올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아예 가족 모임에 가지 않으려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이제 결혼해야지? 사귀는 사람은 있니? 너무 고르지 마라. 사귀는 상대가 있는 경우에도 세세하게 묻지 않는 것이 좋다. 뭐 하는 사람이니? 학교는 어디 나왔대? 같은 질문은 듣는 이에게 부담입니다. 세 번째, 어느 대학을 지망하니? 가족 중에 수험생이나 학생이 있다면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학업 스트레스를 가중하기 때문이다. 모의고사는 몇 점 나왔니? 게임은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어중간한 대학 가려면 기술이나 배워라. 올해엔 합격할 수 있겠지? 네 번째, 누구네는 뭘 했다는데. 남과 비교하는 말은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어쩌다 만나는 가족, 친척 사이에서는 특히 삼가야 합니다. 누구네 아들은 부장 승진했다는데, 누구는 벌써 아들 낳았다는데, 다른 자식들은 어떻다는데, 누구네 딸 좀 봐라. 누구네는 명문대 진학했는데 벌써 자기 집을 장만했다더라. 명절뿐 아니라 평소에도 비교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이상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대표적인 4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명절 아니면 얼굴 볼 기회가 적은 현대사회에서 나름 관계를 강화하는 가벼운 질문이나 관심, 그리고 덕담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대에게 한다면 오히려 관계를 망치게 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절의 나이든 연장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 3가지입니다. 첫째는 호기심에 따른 말 절제하기입니다. 오래간만에 가족, 친척을 봤으니 신상이 궁금하여 오래 호기심이 생겨 질문을 많이 하게 되지요. 하지만 아무리 연장자라도 곤란해할 수 있는 질문은 하지 마세요. 말하는 방식을 한번 변화시켜 보세요. 예를 들면 부모가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자식을 오랜만에 만나 너는 왜 결혼을 안 하니? 언제 할 거니? 라고 합니다. 부모는 그러면서 걱정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는 걸 잘 이해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왜 나를 괴롭히지?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심리까지 헤아려 가면서 이해하기보다는 들리는 말만 가지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너의 결혼 소식을 고대하고 있단다라는 식으로 걱정하는 마음을 은근히 내비치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런 대화가 오가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부모 자식 사이나 형제, 자매 사이에서 서로를 독립적인 객체로 인정하지 않는 사고방식이지요. 과도하게 감정이입을 해 자식이나 형제를 자신의 분신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길 강요하면서 그게 상대가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식입니다. 둘째는 상대방의 처지를 인식하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 친지의 사정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잘 알아야 좋은 대화가 오가겠지요. 예를 들면 사촌이 사업이 잘 안 돼서 집을 팔았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사촌 앞에서 이번에 내가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다는 등 이런 시기에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마음이 상하기 십상입니다. 명절 전에 일가 친척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조심스럽게 파악해서 할 말, 안 할 말을 눈치껏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셋째는 차별하지 말기입니다. 특히 여자가 말이야, 남자가 말이야 같은 차별적 표현이나 행동은 요즘 젊은 특히 세대들에게 큰 반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나이 든 사람은 유연하게 대응해 넘어갈 수 있지만 어린 친구들은 발끈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런 차별적인 발언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이 든 연장자가 명절에 지켜야 할 덕목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가족 사이라도 오랜만에 만날 때는 할 말, 안 할 말을 가려서 해야 합니다. 서로의 형편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고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지요. 반발하면 대화가 싸움이 되고 무조건 참으면 화가 쌓여 나중에 엉뚱하게 터질 수 있답니다. 담담하게 답했는데 여기에 대고 상대가 화를 내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가족 간의 갈등 상황에 말로 대처하는데 서투릅니다.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의사표현을 하는 법을 연습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말에도 연습이 필요하답니다. 예를 들면 취직은 언제 할 거니? 라는 질문에는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전해드리지 못해서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는 식으로 차분하게 답하는 법을 연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절 때일수록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불편한 이야기를 삼가야 합니다.
한국인 특유의 정에 대한 정의가 세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윗세대는 서로 부대끼면서 드는 미운 정, 고운 정이 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랫세대는 어려울 때 보이지 않게 돕는 것, 이 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여러분, 명절 때일수록 불편한 이야기를 삼가고 지갑은 여는 것이 좋겠지요? 감사합니다.